안녕하세요. 이제 마인드맵으로 끝내주는 기출용어. 얼마 안 남았죠. 오늘 한 번 하고 수요일에 한 번쯤 이제 강의도 끝나는데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제 이 막근기를 들으면서 기본 개념들을 내가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뒷재장에는 사실 용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또 마인드맵 도식 해당하는 부분에 설명들도 좀 덧붙여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는 잘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협력적인 접근이라고 했을 때 다학문적인 팀 모델은요, 다양한 전문가 참여한다 1번, 두 번째 진단평가, 중재를 실행하는 거 다 각자 한다. 자, 두 번째 간학문적인 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단평가 과정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의사소통은 할 수가 있대. 협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중재를 실행하는 건 각각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고 부모의 참여는 허용하는 거. 자, 초학문적인 팀 모델은요, 항상 따라다니더라. 무엇이 각각의 진단평가 중재 계획을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동시에 이런 용어가 따라다니면 초학문적인 팀 모델이고요. 이 초학문적인 팀 모델에서도 같이 함께 동시에 관찰하는 걸로 간다면 원형평가, 원형진단이고 그 안에서 역할량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역할량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간접 서비스의 형태가 보이는 서비스의 형태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통합된 치료. 이꼬르 프린 서비스, 전문가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접 서비스이지만 교사에게 역할을 이양해서 교사가 또 아이에게 치료를 한다면 간접 서비스가 나타나는 경우. 자, 그래서 다학문적인 팀 모델은요, 다양한 전문가는 각자 전문 영역에서 각자 학생을 진단평가하고 독립적 중대계획 실행,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모든 걸 하더라. 그다음에 간학문적인 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대표자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 대표자가 있고요. 서비스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아이를 진단하면 좋을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할 때는 협의, 의사소통, 의견 교환은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실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중재를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더라. 한 가지 더 하면 부모의 참여 허용하는 거지요. 자, 초학문적인 팀 모델은요, 항상 머릿속에 물론 이런 내용도 있지만 모든 전문가가 함께 동시, 이게 정답을 보는 키워드다. 그래서 팀 구성원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팀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역할 방출도 진행이 되고요. 학생이 자연스러운 활동에서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든 걸 함께 동시에라고 하는 기출문장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리하겠죠. 이러한 초학문적인 모델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시에 함께 관찰하고 진단평가하고 함께 중재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진단 방법이라고 한다면 원형평가, 원형진단이고요. 이 과정에서 역할량, 역할량도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구나. 팀 구성원인 다양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팀의 다른 전문가에게 알려주어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역할량도, 역할방출이고요. 통합된 치료는 학생이 의미 있고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치료사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생에게 의미 있고 기능적인 활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 그런데 이제 통합된 치료라고 했을 때 장점은 또래와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자, 뇌지체장애 하유형증 뇌성마비, 운동요형 생리적 불력, 결국 뇌의 손상 부위다. 경직형은 추체로 혹은 추체로로 설명하기도 하고 추체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운동피질, 대뇌피질. 그럼 어떤 추체로 부분의 손상인지에 따라서 상하지가 비슷하면 경직형 사지마비, 상지보다 하지의 마비의 손상이 심하면 경직형 양마비, 경직형 판마비는
같은 쪽의 팔과 다리가 손상이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경직형 양마비가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W자세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자, 불수의 운동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도 있지만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요. 네,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추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근육의 경직, 뻣뻣하다, 고긴장, 과긴장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 풀 때 키워드 첨족, 과윗자세, 바빈스키 반사 그리고 추체로 부분은 신경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인지적 손상까지도 좋지 않대요. 추후에도 여러 자료를 보면 공동운동 패턴, 공동운동도 경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불수운동형이라고 하는 건 추체 외로 기저에게 손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근육의 긴장도가 수시로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유창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실조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손해의 손상이고요. 그래서 협응, 보행, 균형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심각도에 따라서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행 보조 도구, 워커라든지 휠체어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그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를 보면 수동 휠체어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서 움직이고 전동 휠체어를 스스로 타는 그림들도 있고 다섯 번째는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지, 특히 이제 머리와 이 해당하는 몸통의 굴곡이 스스로 머리 조절 어렵다, 전방 굴곡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섯 번째 수준으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조작 능력 분류 책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 그래서 소근육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장애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요. 감각 기능은 시지각에 관련된 게 있는데 최근엔 또 나오진 않고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했을 때 경직형은 우리가 끊기는다 혹은 쥐어짜는 듯한 그런 말투를 한다라는 것도 키워드로 나오고 그 다음 불수의 운동형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아이의 침을 흘린다든지 유창성의 문제를 보인다, 등등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적 손상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봤던 게 탈구, 구축 이런 게 있죠. 생리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미식도 역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역질 반사 혹은 요로감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뇌성마비라고 하는 건 뇌의 병변이나 뇌 성장의 비정상적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 상태를 나타나는 게 뇌성마비고 사지마비는 상아지가 비슷하게 손상을 받은 거, 경직형은 사지가 마비됐으나 상지보다 하지가 더 손상이 큰 거죠. 자, 경직형 편마비, 한쪽에 같은 팔과 팔과 다리가 손상이 된 거, 불수운동형, 추체 외로, 그 다음에 기저귀 손상,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가 수시로 변하는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 자, 운동실조 손해 손상, 협응 균형 보행의 어려움. 자,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동작을 평가하고 일상생활 능력에서 관찰해서 평가하는 건데 3, 4, 5 수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자, 사물 조작 능력 분류 체계.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다룰 때 양손을 사용하는 정도. 고관절 탈굴은 고관절 주위의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대퇴골이 고관절에서 이탈되는 거, 아탈구는 접촉이 다소 남아있는 거고요. 탈구는 고관절로부터 분리되는 거, 관절 구축, 추후에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장구와 연결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근긴장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근육, 인대, 관절막의 길이가 단축되어 나타나는 현상. 자, 물기 반사는 선생님들이 그 강직성 식기 반사랑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죠. 숟가락이 잇몸이나 치아에 닿았을 때 입을 꼭 다물게 하는 반사, 구역질 반사, 구역 반사, 물체나 국에 혀에 닿았을 때 구역질을 유발하는 반사, 혀 내밀기 반사, 음식물을 밀어내는 거. 자, 위식도 역류, 위에서 식도로 음식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임근의 문제로 나타나는 게 위식도 역류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키워드들이 추후의 식사와 연결되는 부분도 많지요. 자, 두 번째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는 세월이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단백질의
부족인 거고 얘는 유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계속 약화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두센형이라고 했을 때 가우어 사인 앉았다 일어설 때 이 아이만의 손의 동작이 있는 거고요. 가성비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아리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근육이 소실되고 지방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용어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유전적이고요. 진행성 질환, 근력 저하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지요. 두센형 근위영양증, 근위축증 중 유전자 중 X 염색체 결함과 반성열성 유전이 원인이 된대. 가우어 사인 가우어 징후는 하지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가 어려워서 손을 사용하는 형태를 가우어 사인 가성비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아리 부분이 약해진 근육을 보상하기 위해서 근육이 지방 섬유로 대치되어 마치 건강한 근육처럼 보이는 것. 백허형은요, 5에서 20세의 두센형보다는 늦게 나타나고 상태도 덜 심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면경합 상한형은 얼굴의 근육, 어깨 등등인 거죠. 그래서 근육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 자, 지대형 근위영양증은요,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잘 넘어지고 달리거나 계단 오를 때 힘들 때 나타나는 증상 등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다 근력이 약화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지원 차원에서 본다면 항상 현재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이분 척추 유형이 가장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데 그 중에서도 척수수막류. 척수수막류는 척수와 수막이 탈출한 것이죠. 신경 부분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종이라고 하는 수주증, 뇌에 물이 차는 거. 그럼 뇌에 물이 차는 걸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션트라고 하는 걸 삽입해서 수술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분 척추의 큰 틀에서 보면 임신 중 체하기 첫 달 동안 척추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잠재 이분 척추는 뼈의 결손만 일어나는 것으로 눈에 띄는 영향이 없는 경우여서 별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수막류라고 하는 것은요, 뼈의 결손부에 척수만이 결손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수술해주면 되는 거죠. 자, 척수수막류라고 하는 것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의 뒷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분리된 척추 사이로 척수와 신경섬유가 돌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두증, 뇌수중 같은 말 션트 삽입이라고 하는 거 기억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척추 손상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하반신 마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척추 골절이나 척수의 과도한 신전,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따라다니는 것은 욕창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욕창 방지 쿠션, 혹은 수분 섭취, 영양 섭취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이 다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충만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척추충만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계속 보는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에는 없지만 여기서 용어 쓰는 정도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개념적으로만 볼게요. 척추충만증, 옆으로 굴곡이 되는 거죠. 특발성 척추충만증은 원인이 알 수 없는 거. 선천성은 이분 척추처럼 출생 시 척추의 구조적 비정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를 보이는 것. 비구조적 척추충만증은 단순한 망곡이어서 척추의 어떠한 영구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아서 교정만으로도 가능한 것. 신경근성 척추충만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 운동장애, 그럼 뇌성마비 혹은 근위영양증 아이들이 나타나는 척추충만증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뇌전증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뇌전증 혹은 간질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분 발작도 있고 뇌 전반적인 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전신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부재 발작, 소불작, 그리고 대발작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쓰는 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개념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떠올리는 걸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몇 가지 이런 아니면 단순하게 근육에 떨림 있는 건 단순 부분 발작, 환청, 환시 이런 건 감각 발작, 홍조가 되고 그다음에 숨이 빨리 뛰고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자율신경 발작, 전신운동 발작은 그 순간에만 의식이 일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부재발작, 소발작은 수초간 짧은 동안 잠깐씩 의식을 잃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은 또래 도우미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잭슨형은 단순 부분 발작과 똑같이 뭐라고 했죠? 전신긴장성 간진성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발작, 그래서 호흡을 하기가 힘들고 격렬하게 발작이 나타나는 것들은 추후에 교사가 대처하는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를 보면 옆으로 누인 자세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이하면 질식 혹은 기도폐쇄 혹은 흡인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번 언급됐다는 걸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식이요법, 케톤 식이요법이라든지 하임리피 구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 식이요법은 지방은 높게 영양 있는 거, 저탄수화물과 저단백질 식단을 먹게 해서 아이에게 경련을 줄일 수 있는 식이요법. 하임리히 구명법, 하임리히법은요, 가슴에 날카로운 충격을 주어서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를 흔히 말하는 거 우리가 폐쇄되는 걸 막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자, 고령성 부전증, 뼈가 약해서 신체에 큰 충격이나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뼈가 작고 아니 뼈가 쉽게 부러지는 유전 질환. 그 다음에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에 이런 후천적으로 손상이 되는 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동장애와 지도라고 하는 전반적인 걸 볼 때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한 건 정상적인 운동 발달을 거친 것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운동 발달을 거친 사람은 몸의 움직임도 자유롭게 우리가 균형적으로 맞춰서 자세를 바르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운동 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하는 우리 특히 내성마비 아이들은요, 적절한 근긴장도 유지보다는 과긴장이나 저긴장, 그리고 바르게 신체를 위치해서 공간 속에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어려운 신체 정렬의 어려움, 그리고 원시반사가 잔존해서 이 원시반사 잔존 때문에 정상 발달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대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원시반사라고 하는 것에 내용들, 정의라든지 적절한 자세를 지도하는 방법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혹은 목반사,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긴장성 미로반사 등이 계속 시험 문제가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원시반사라고 하는 것이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세 반응이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체가 늦게 되거나 대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운동 발달의 어려움, 움직임의 어려움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반응은 정의 반응, 보호 반응, 평형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만 우리는 한번 살펴볼 때 근긴장도 운동할 때 근육을 펴는 오므라드는 이런 굴곡이 되는 걸 근긴장도죠. 근데 그게 너무나 과하게 과긴장이나 저긴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신체의 정렬, 자세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각 부위의 상대적인 관계로서 중력 방향에 대항을 하고 전체 신체 관계를 인지하는 것. 그럼 계속 좋은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반사는 모든 아동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근육을 이용해서 수의적인 의도한 움직임을 할 때까지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추후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거나 불통합되었을 때 우리 애가 움직임에 어려움을 보인대. 자, 그 중에서도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목을 이렇게 돌림에 따라서 바라보는 쪽의 팔과 다리가 신전되고 그 반대는 굴곡이 되는 거래. 그럼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목반사는요. 목의 굴곡이나 신전에 의해서 일어나고 목을 뒤로 우리가 젖힌 상태인 신전됐을 때 상체가 신전이 되고 목이
그리고 하지는 굴곡이 되고요. 목이 이렇게 굴곡이 될 때 상지는 굴곡이 되고 하지는 신전이 되는 것. 그러면 이 비대칭과 대칭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은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정중심, 정중하느냐, 하나는 눈높이냐, 또 우리 애가 스위치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수직적 배치인지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긴장성 미로 반사는요. 머리를 신전시키고 바로 누워있을 때는 몸 전체의 신전근 긴장이 증가하는 것이고 엎드려 누워있는 경우는 굴곡근 긴장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배화이와 복화이 다 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측화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세를 잡아준다. 양성지지, 음성지지, 목으로 반사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시 반사 등등이 잔존되어 있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 반응이라든지 혹은 보호 반응, 평형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아이에게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 건데요. 그중에 무브라고 해서요. 소근육과 대근육을 교육과정 안에서 지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환경에서 나오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상호 연결시키는 중추신경계의 능력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감각통합훈련인데요. 이건 용어는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에서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 감각을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자세 반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신경발달 처치, 보바스 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형적인 움직임 패턴을 억제하고 필수적인 자세 반응을 포함한 전형적인 움직임 패턴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신경발달 척지 중에서 비전형적 움직임 패턴이라고 하는 건 주로 원시 반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를 포함한 전형적인 움직임은요.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 감각을 촉진해서 자세 반응을 촉진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타 치료는요. 이렇게 신체 운동에 일으키는 유발점, 압력을 가함으로써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재직기 등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방법을 보이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나 앉기, 보행 및 이동인데요. 자세 및 앉기가 여기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머리에서는 턱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하고요. 턱을 약간 이렇게 아래로 하고 그래서 머리는 똑바로 턱을 약간 밑으로 이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려우면 다양한 머리 지지대, 머리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의자 등판을 이렇게 뒤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거. 머리 조절이 어려운 아이는 이 뒤에 머리에 받침대 보조대를 해주는 게 있었었죠. 상체는 어깨 약간 굴고 그 다음에 손은 위나 아래가 아닌 옆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몸통이죠. 어깨 및 상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전방 굴곡 뒤, 가슴 벨트 어깨가 될 수 있고 측방 굴곡은 몸의 좌우 지지대. 그 다음 골반과 고관절은 이제 골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는 중립, 그리고 앉아있을 때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안전벨트. 하지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과 의자의 밑판이라고 하는 그 사이는 1인치 혹은 손가락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고요. 차이가 나야 되고요. 양쪽 다리가 이 아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의자도 길이 다르게 해주고 엉덩이가 비대칭이면 특수 밑판을 제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전대를 사용하는 아이는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다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리인 아이는 밖으로 회전을 한 아이인 거여서 외회전이 있는 아이들은 안쪽으로 모아주는 보조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전대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으로 우리가 벌려주는 보조대죠. 그러다 보면 가위 자세처럼 아니면 X자리처럼 아이가 안쪽으로 모아진 다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해주는 외전대는 안쪽으로 모아진 내회전이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회전은 내전대, 내회전은 우회전대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무릎은 90도, 발판은 우리가 발판에 발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등이 시험 문제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따져봤을 때는 경직형 내성마비 중에서도 편마비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측에 편마비가 있는 아이가 칠판을 볼 때는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칠판을 볼 수 있는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용어는 책에는 저희가 없어서 그냥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세 및 앉기, 보행을 위한 보조기기에서도 저는 큰 키워드만 말씀해 드리면 웨지, 삼각대, 누운 자세 보조기기잖아요. 그래서 보가이든 배와이든 추구이든 웨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앉기 자세에서는 코너 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체어도 두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기 자세 보조기기는 프론스탠더, 보가이, 상체 혹은 상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대. 수파인 스탠더라고 하는 건 상하체 조절 능력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대부분 강론은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서기 자세 보조기는 프린 스탠더냐 수파인 스탠더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지. 이 것들에 이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딩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다른 강론에는 없기 때문에 프론 스탠더, 수파인 스탠더가 이미 제시가 되고 또 다른 거 쓰라고 할 때만 상체 기능이 있는 아이가 스탠딩 테이블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보조기기, 보장구 다 뭘까요? 큰 틀에서는 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너무 중요한 보조기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만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코너 체어로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코너 체어는 척추의 지지와 머리 조절을 도울 수 있는 모양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고요. 프론 스탠더, 수파인 스탠더가 가장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다. 많이 올해도 또 나왔다. 중요하다. 스스로 서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엎드린, 즉 보가이 자세에서 다리와 몸통을 고정시킨 후에 전동이나 수동 장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세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자, 수파인 스탠더는 상하체 조절 능력이 저조해서 세우기가 힘든 경우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나 몸통을 고정시킨 후에 전동이나 수동 장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세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서기 자세 보조 도구도 있지만 이동을 할 때 워커도 쓰기도 하고 휠체어도 쓰기도 하고 보장구를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워커라고 하는 걸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학생의 수직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워커인데요. 선생님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후방 지지형 워커라고 하는 게 몸통이 계속 이렇게 바른 자세가 하지 못하는 기우는 학생에게 효과적인 거 후방 지지 워커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보실 때 빠진 게 있긴 하죠. 뭐 크러치라든지 그런데 이런 게 각각 정의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기출 문제를 보고 크러치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편마비인 경우 어떻게 크러치를 사용할 건지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용어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키워드만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 교정하면 위식도가 많이 나와서 직립, 반직립, 그리고 식사하고 난 후에도 30분 정도는 직립, 반직립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식을 마주보는 곳에서 주는 것도 있고 옆이나 뒤에서 신체적인 촉진해 주는 것도 있고 목을 신전하기보다는 목을 약간 굽어서 아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음식물은 혀의 중앙에 놓아주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주었을 때 이 턱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음식물은 치아 사이에 놓아주는 것들도 자세 교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음식 수정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또 위식도 역류가 나와요. 그럴 경우는 선생님들이 맞아요. 거친 음식, 고형식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 사용, 대각선 컵. 그래서 머리를 신전하지 않고 우리는 흡인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대각선 컵을 사용하는 거구나. 숟가락, 강직성 식기 반사가 있는 아이가 금속 재질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단 플라스틱 일회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식사 시간에서는 정규 일반 아이들이 하는 식사 시간에 그다음에 신체적 보조는 결국 이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스스로 턱의 움직임이 어렵다면 이제 마사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신체적 보조 방법이나 구강 운동은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튜브를 통한 음식물 섭취는 위로간이나 비로간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같은 식사 시간, 간식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자세도 직립, 반직립 그래야 또래와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언급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용변 기술이라고 했을 때 딱 이 가지만 알아두자. 특히 이제 준비도 평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저귀가 마른 시간 한두 시간 그리고 하루에 일정하게 3번에서 5번 정도 패턴이 보일 때는 이제 기저귀를 때려 대는 거구나. 그때 부모가 좀 더 참여를 해서 아이의 음식물이라든지 즉 장운동이라든지 배설의 형태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조사하면 낮에 훈련을 하고 밤 시간에 조사하고 또 밤에 훈련을 하는 형태인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에게 훈련을 할 때는 변기 않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방광이 찬 것과 차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느끼는 스스로 화장실 시도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소변이 보일 때마다 스스로 독립적 화장실 사용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기출에 언급이 된 것. 그다음에 착탈이 편마비. 그럼 입을 때와 벗을 때 특히 이제 입을 때가 많이 나오죠. 그건 상의를 입을 때나 벗을 때 마비된 쪽을 먼저 입거나 그 다음에 입죠. 그리고 마비된 쪽을 입고 그 다음에 비마비 쪽으로 입는 것들 그리고 바지 특히 바지 부분에 보면 벗을 때도 비마비 쪽부터 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단장이나 치아 관리 등에서도 몸 단장 특히 세수하기가 나왔는데 편마비가 또 역시 나왔죠. 그래서 마비가 되지 않는 쪽을 아래에 놓고 마비가 된 쪽을 이렇게 밥해서 양쪽으로 세수하는 것도 양손 협응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럼 치아 관리라고 했을 때 도구적인 거 이 아이가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을 보면은 도구적인 걸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칫솔 그 다음에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아이는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정도까지를 선생님들이 여기 용어 없어도 기출에 나왔던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체장의 마인드 맵으로 끝내는 기출 용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요일날 저희는 또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